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 이 중국이 자신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GDP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중국만이 아니라 전 지구로 퍼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는 공기의 25%가 중국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LA에서 실제로 측정된 수치예요. 중국이 만들어낸 오염물질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 해안까지 날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리로 따지면 12,000km를 넘나드는 거대한 오염의 여행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지구에 가하고 있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은 중국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증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 중국의 대기 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한 사람이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수치가 중국 내부에서만 집계된 거라는 겁니다. 중국 북부 지역 사람들은 대기 오염 때문에 평균 5.5년씩 일찍 죽고 있어요. 담배를 하루 2감씩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 받고 있는 거죠. 2019년 한 해 동안 중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 세계의 27%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양입니다. 14억 명이 사는 나라라지만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중국의 주범은 석탄이에요.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 혼자서 태우고 있거든요. 중국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오히려 석탄 발전소를 더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인지 아세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던킨 도너츠를 수천 개 새로 여는 것과 같아요. 더 기가 막힌 건 중국이 이제 자국 석탄도 부족해서 몽골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엔은 2030년까지 선진국들이 석탄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어요. 하지만 중국에게는 2040년까지 시간을 더 줬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이 반발하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지구 환경을 포기한 셈입니다. 그런데 대기 오염은 중국이 지구를 망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중국은 1950년대부터 무려 22,000개의 댐을 건설했어요. 평균적으로 1년에 300개씩 댐을 만든 셈이죠. 이게 얼마나 미친 속도인지 아시나요? 미국이 건국 이후 지금까지 만든 댐이 9만 개인데 중국은 70년 만에 그것의 4분의 2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댐들이 예상치 못한 재앙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 쓰촨성에서 발생한 원천 대지진을 기억하시나요? 7.9 규모의 이 지진으로 8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지진의 진원지가 댐에서 불과 6km 떠진 곳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핑푸 댐의 거대한 저수지가 지하 단층에 압력을 가해서 지진을 유발했다는 거예요. 50개 이상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만든 댐이 8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댐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양쯔강에 있는 산샤 댐은 길이가 2.3km에 달해요. 미국 후보댐보다 10배나 많은 전력을 생산하죠. 하지만 이 댐을 만들기 위해 130만 명이 강제로 이주당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의 댐들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메콩강 상류에 중국이 만든 댐들 때문에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수백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인도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의 댐을 계속 지으면 인도로 흘러가는 물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결국 중국 혼자만의 발전을 위해 주변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어선들이 전 세계 바다를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전 세계 어업 활동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선 숫자만 20만 척에서 80만 막 사이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숫자를 중국이 공개하지 않아서 아무도 몰라요. 중국의 원양어선 한 척이 일주일 동안 잡는 물고기 양이 현지 어선 한 척이 1년 동안 잡량과 같다고 해요. 더 끔찍한 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때문에 다른 나라 어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해안에 북한 어민들의 시신이 든 유령선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뼈만 남은 시신들이 발견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의 대형 어선들이 북한 근해를 불법 점거해서 오징어를 모조리 잡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바람에 북한 어민들이 더 먼 바다로 나가다가 조난당한 겁니다. 북한 근해 오징어는 70%나 줄어들었어요. 세네갈 해양연구소 전 소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해파리를 먹어야 살아갈 것이다. 중국의 무분별한 남핵이 전 세계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육지에서도 중국은 무자비하게 자원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육지에서도 중국은 무자비하게 자원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매년 5,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불법 벌채로 사라지고 있어요. 서울시 면적의 8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숲이 매년 지구상에서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북부와 중부 지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산림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그 결과 광대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중국 국토의 27%가 이미 사막이거나 사막화가 진행 중이에요. 매년 3,600제곱킬로미터씩 사막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속도로는 50년 후 중국 국토의 절반이 사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사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환경을 생각해서 벌채를 중단했을까요? 천만에요. 중국은 자국 산림은 보호한다면서 대신 다른 나라 숲을 베어오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워치독 단체에 따르면 중국 은행과 투자자들이 전 세계 산림 벌채와 연관된 기업들에 220억 달 이상을 투자했다고 해요. 무려 30조 원이 넘는 돈을 숲을 파괴하는 데 쏟아부은 겁니다. 아프리카 콩고와 카메룬의 열대우림, 남아메리카 아마존 유역, 인도네시아의 섬들이 모두 중국의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 베어지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곳들인데 중국이 가구를 만들기 위해 지구의 허파를 도려내고 있는 셈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렇게 만든 싸구려 가구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된다는 거예요. 이케아 가구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아마존과 콩고의 나무로 만든 책상에 앉아서 환경 보호를 논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국의 환경 파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산업 중 하나인 히토류 채굴에서 중국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히토류가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등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11개 원소를 말해요. 현대 문명이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이죠. 그런데 전 세계 히토류의 85% 이상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어요. 거의 독점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히토류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토류 1톤을 얻기 위해 200톤의 토양을 파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사용됩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켜서 주변 지역이 불모지로 변해버려요. 중국 내몽골의 바이위너보 지역에 가보면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볼 수 있어요. 히토류 채굴 때문에 거대한 독성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이 호수물은 검은색이에요.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새조차 날아가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풍경이죠. 더 끔찍한 건 이런 채굴 현장에서 아동 노동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광산에서는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위험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제대로 된 보호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광물을 캐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 기업들은 현지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발뺌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지 정부가 부패해서 아동 노동을 묵인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만들어진 히토류가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모두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인데 그 원료를 얻는 과정에서는 환경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착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중국의 히토류 공급을 중단시키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중단하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이 마비되기 때문이죠. 결국 경제적 이익 때문에 환경 파괴와 인권 유린을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파괴력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더욱 어처구니 없을 거예요. 전 세계의 가짜 상품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가짜 명품 가방, 짝퉁 의약품, 모조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가짜 의약품 때문에 매년 전 세계에서 10만 명 이상이 죽고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 치료제의 절반이 가짜라고 해요. 중국에서 만든 가짜 약을 먹고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가짜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만든 모조 브레이크 패드나 에어백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런 가짜 부품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더 황당한 건 가짜 식품들이에요. 중국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쌀, 화학물질로 만든 가짜 계란, 심지어 종이로 만든 가짜 만두까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어서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중국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짝퉁 산업이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부도 완전히 근절할 의지가 없어 보여요. 게다가 중국의 환경 파괴와 인권 유린, 그리고 가짜 상품 문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값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시스템인 거죠. 그 과정에서 지구 환경은 망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환경 파괴와 인권 유린, 그리고 가짜 상품 문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값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시스템인 거죠. 그 과정에서 지구 환경은 망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파괴적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건설하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겉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을 파괴하고 그 나라들을 빚더미에 앉히는 악마적인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150개국 이상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대부분 후회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중국이 15억 달러를 빌려줘서 항구를 건설했는데 스리랑카가 돈을 갚지 못하자 항구를 99년간 중국에게 넘겨야 했어요. 이게 바로 부채 함정 외교라고 불리는 중국의 신식민주의 전략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게 만든 다음 핵심 자산을 빼앗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프로젝트들이 환경에 미치는 파괴력이에요. 파키스탄의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는 파키스탄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갈롯댐 건설로 인더스강 유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수천 종의 동식물이 서식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환경 영향 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어요. 케냐의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철도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던 차보 국립공원의 야생동물들이 철로에 막혀서 이동할 수 없게 됐어요. 코끼리, 기린, 얼룩말들이 전통적으로 이용하던 이동 경로가 차단된 겁니다.
그 결과 동물들이 굶어 죽거나 인간 거주 지역으로 내려와서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브라질 아마존에서는 더 직접적인 파괴가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이 브라질산 콩과 쇠고기를 대량 수입하면서 브라질 농장주들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불태워서 농지와 목초지로 만들고 있거든요. 중국이 아마존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셈이에요. 2019년 아마존 화재 사건 기억나시죠? 그 배후에 중국의 식량 수요가 있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의 니켈 수요 때문에 원시림이 사라지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을 얻기 위해 술라웨시 섬의 열대우림을 마구 파헤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희귀한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있고 현지 주민들도 독성 물질에 노출되고 있어요. 중국이 친환경 전기차를 만든다면서 정작 그 재료를 얻는 과정에서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아이러니죠. 아프리카에서는 더욱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벌이고 있는 자원 약탈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연상시킬 정도예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코발트 채굴 때문에 어린이들이 학교 대신 광산에서 일하고 있고, 잠비아에서는 구리 광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게 됐어요. 가봉에서는 중국 벌목 업체들이 불법으로 원목을 베어가고 있는데 현지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눈 감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 결과 가봉의 원시림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중국으로 가서 가구가 되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요. 중국의 어선들도 아프리카 연안을 약탈하고 있어요. 서아프리카 연안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면서 현지 어민들의 생계를 박탈하고 있거든요. 세네갈, 모리타니, 기니 어민들이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를 텅 비게 만들었다고 항의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요. 더 황당한 건 중국이 이런 약탈을 남남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발도상국끼리 서로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신식민주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져서 자원을 헐값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이 리튬 배터리 원료인 리튬을 얻기 위해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파괴하고 있어요.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 있는 이 염호들은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귀중한 생태계인데 중국의 리튬 채굴 때문에 말라버리고 있어요. 그 바람에 플라밍고와 비쿠냐 같은 희귀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중국의 불법 금 채굴이 아마존 유역을 파괴하고 있어요. 마드레데디오스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금광 때문에 수은 중독이 확산되고 있고 원시림이 황무지로 변하고 있어요. 페루 정부가 단속을 시도하지만 부패한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고 있어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파괴 행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중국의 끝없는 성장 욕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의 환경과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파괴적 행위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국제기구나 법적 장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국제 제재를 받기도 어렵고 경제 규모가 워낙 커서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의 무분별한 확장이 지구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중국이 이런 파괴 행위를 기술로 더욱 효율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의 무분별한 확장이 지구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중국이 이런 파괴 행위를 기술로 더욱 효율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개발한 감시 기술이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인권을 짓밟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실험해본 얼굴 인식 기술,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 대량 감시 시스템이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나요? 중국의 하이크비전과 다후아 같은 기업들이 만든 감시 카메라가
전 세계 18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치안 유지와 교통 관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중국 감시 기술로 민주화 시위자들을 추적해서 체포했고, 베네수엘라는 반정부 시위자들을 색출하는 데 사용했어요. 더 끔찍한 건 중국의 DNA 수집 프로그램이에요.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 1100만 명의 DNA를 강제로 수집했는데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도 전파하고 있어요. 케냐, 우간다, 세르비아 등에서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유전자 수준에서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기술 기업들이 개발한 AI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AI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검열 논리에 따라 훈련된 거예요. 즉, 민주주의, 인권, 자유 같은 가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이 이런 중국 AI를 교육이나 행정 시스템에 도입하면서 자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중국식 사고방식에 노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에서는 중국이 만든 AI가 대학 입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AI가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중국의 5G 기술 확산도 심각한 문제예요. 화웨이와 ZTE가 전 세계의 5G 인프라를 깔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각국의 통신망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5G는 단순한 통신 기술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거든요. 중국이 이를 장악하면 다른 나라들의 디지털 주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에서는 중국산 스마트폰에서 대만과 티베트 관련 검열 기능이 발견됐어요. 사용자가 자유 티베트 같은 문구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자국의 검열 시스템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는 증거죠.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문제가 심각해요. 틱톡이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선전이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홍콩 민주화 시위나 신장 위구르 탄압 같은 민감한 내용은 알고리즘상 노출되지 않도록 조작되어 있고 대신 중국의 우호적인 콘텐츠만 추천되고 있습니다. 더 교묘한 건 중국이 팬더 외교를 통해 다른 나라들의 비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각국 동물원에 판다를 빌려주면서 그 나라 언론과 정치인들이 중국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판다는 귀엽고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외교적 무기인 셈이에요. 공자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500개가 넘는 대학에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천안문 사태, 티베트 독립, 대만 문제 같은 민감한 주제는 아예 다루지 않거나 중국 정부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더욱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요. 중국이 빌려준 돈으로 인프라를 건설한 나라들은 중국을 비판하는 순간 경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노르웨이가 달라이 라마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을 때 중국이 연어 수입을 중단해서 노르웨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준 바 있어요. 호주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했을 때 중국이 호주산 와인, 쇠고기, 석탄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했거든요. 호주 경제가 큰 피해를 봤지만 다행히 호주는 굴복하지 않고 중국의 압박에 맞섰어요. 하지만 모든 나라가 호주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중국의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권 유린이나 환경 파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을 포섭해서
자국의 유리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리한 결의안은 무력화시키고 있거든요. WHO에서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엉망이었던 것도 중국의 로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결국 중국은 경제력, 기술력,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전 세계를 자신들의 질서에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환경은 파괴되고 인권은 짓밟히고 민주주의 가치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이런 파괴적 행위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어요. 바로 중국 공산당의 생존 본능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이런 파괴적 행위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어요. 바로 중국 공산당의 생존 본능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련 붕괴, 동유럽 민주화, 아랍의 봄,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환경과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중국의 GDP 성장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공산당은 패닉 상태에 빠져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멈추는 순간 14억 인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든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든 상관없이 무조건 성장률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중국이 석탄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석탄 발전소를 계속 짓는 이유예요. 더 무서운 건 중국 공산당의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이에요. 다른 나라가 잘 되면 중국이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쟁국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요. 환경 파괴도 그중 하나죠. 중국이 대기 오염을 일으켜서 미국 서부까지 오염시키는 것도 어쩌면 의도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장기전 사고도 문제예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4시 5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는데 중국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하죠.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벌이는 자원 약탈도 50년, 100년을 내다본 전략인 거예요. 중국이 전 세계에 공자학원을 500개나 세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돈만 나가는 사업이지만 20에서 30년 후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 중국 친화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된다면 엄청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중국식 문화 침략인 거죠. 중국의 사회 시스템 자체도 환경 파괴를 부추기고 있어요. 중국의 지방 관리들은 GDP 성장률로 평가받기 때문에 환경을 아무리 파괴해도 경제 지표만 좋으면 승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 정부마다 공장을 유치하려고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오염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에 대한 탄압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들에는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데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면 자원 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아예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신장에는 중국 전체 석탄 매장량의 40%와 천연가스 매장량의 22%가 있어요. 중국이 위구르족을 강제 수용소에 가둬놓고 문화를 말살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원들을 마음대로 개발하기 위해서예요. 티베트의 경우는 더 심각해요. 티베트 고원은 아시아 주요 강들의 발원지인데 중국이 여기서 댐을 마구 건설하면서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으로 흘러가는 물을 차단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 파괴가 아니라 물 전쟁의 전초전인 셈입니다. 중국이 물을 무기화해서 주변국들을 굴복시키려는 거죠. 중국의 인구 정책도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중국은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늙어가는 인구를 부양하려면 더 많은 부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 따위는 뒷전이 되는 거죠. 세 자녀 정책으로 바뀐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그 자원을 얻기 위해 전 세계를 약탈하고 있어요. 중국의 교육 시스템도 문제예요. 중국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중국의 굴기와 서구의 몰락을 당연한 것으로 교육받아요. 환경보다는 국력 신장이 우선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중국의 젊은 세대들도
환경 파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조국의 발전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 통제도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중국 언론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요. 대신 중국의 경제 기적만 찬양하죠. 그래서 중국 국민들은 자국이 얼마나 심각한 환경 파괴를 일으키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더라도 어차피 박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고요.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공산당의 선전에 세뇌되어서 조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요. 해외에서 중국의 환경 파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반중 세력의 음모라고 치부해버리죠. 실제로 호주, 캐나다, 미국의 중국계 주민들이 현지 정부의 반중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의 종교 탄압도 환경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불교, 도교, 이슬람교 모두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종교인데 중국 공산당이 종교를 탄압하면서 전통적인 환경 보호 의식도 사라졌어요. 대신 유물론적 사고가 지배하게 되면서 자연은 인간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예요. 견제와 균형이 없으니까 잘못된 정책도 계속 밀어붙이고 환경 파괴의 책임을 질 사람도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환경단체나 야당의 견제를 받겠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견제 세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중국이 진정으로 변화하려면 정치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해요.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할 리는 없으니까 외부의 압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제사회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결국 중국이 진정으로 변화하려면 정치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해요.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할 리는 없으니까 외부의 압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제사회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커서 어떤 나라도 함부로 중국과 맞서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나라들에게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어요. 2020년 호주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했을 때 중국의 반응을 봤잖아요. 호주산 와인에 2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쇠고기와 석탄 수입을 중단했어요. 호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호주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호주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의 경제력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어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한 돈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데 이 돈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인권 유린이나 환경 파괴를 비판할 수 없게 됐어요. 유엔에서 신장 위구르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중국을 옹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선진국들도 중국 눈치를 보고 있어요. 독일은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있고, 프랑스도 중국 관광객과 투자에 의존하고 있어서 적당히 선에서 타협하고 있어요.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게 됐고요. 미국만이 그나마 중국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지만 미국도 한계가 있어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애플, 테슬라, GM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의 매출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국제기구들도 마찬가지예요. WHO가 코로나19 초기에 중국 편을 들었던 것처럼 유엔 산하 기관들 상당수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을 매수해서 자국의 유리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리한 결의안은 무산시키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중국이 국제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중국해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불법이라고 판정했지만 중국은 종이 쪼가리라며 무시했어요. WTO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판정해도 마찬가지고요. 국제법이 무력화되면 결국 힘의 논리만 남게 되는데 이는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환경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파리 기후 협정에서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증가를 허용받았어요.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데 중국만 10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공정한가요? 하지만 중국이 반발하면 기후협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겁니다. 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중국의 인권 유린과 환경 파괴를 외면하고 있어요. NBA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 구단 관계자를 징계한 것, 디즈니가 신장에서 촬영한 뮬란 영화를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한 것, 테슬라가 신장산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모두 중국 시장 때문입니다. 학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정부의 연구비와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서구 대학들이 중국의 비판적인 연구를 자제하고 있어요.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일수록 더욱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학문의 자유마저 중국의 경제력 앞에 굴복하고 있는 셈이에요. 언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에 지사를 둔 외국 언론사들은 중국을 너무 비판적으로 보도하면 취재원을 차단당하거나 아예 추방당할 수 있어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어요. CNN, BBC, 뉴욕타임스 같은 세계적인 언론사들도 중국 관련 보도에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계는 더 심각해요. IOC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중국에서 개최하도록 허용했는데 이때가 신장 위구르족 탄압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예요. 하지만 중국의 돈과 영향력 때문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어요. 선수들조차 인권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했고요. 문화계도 마찬가지예요. 할리우드 영화들이 중국 시장을 의식해서 중국의 비판적인 내용을 피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 공산당을 미화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탑건 매버릭에서 대만과 일본 국기를 지운 것,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티베트 설정을 바꾼 것 등이 대표적인 예죠. 결국 중국의 경제력이 전 세계를 침묵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의 힘으로 비판을 봉쇄하고 자신들의 파괴 행위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중국을 막을 수 있을까요? 더 절망적인 건 중국의 이런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고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서구 지식인들조차 중국 모델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며 중국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파괴적 행위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파괴적 행위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희망의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경 오염이 워낙 심각해져서 중국 국민들 스스로가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없이는 외출할 수 없는 날이 1년에 200일이 넘어요. 아이들이 천식과 폐암에 걸리는 비율이 급증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산층들이 깨끗한 공기를 찾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른바 환경 난민들이죠. 중국 공산당 고위층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의 딸도 미국에서 살고 있고 다른 고위층 자녀들도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만든 오염된 중국에서는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언론을 통제해도 직접 체감하는 환경 문제는 숨길 수 없거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환경 문제를 둘러싼 시위와 폭동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요. 관영 언론이 보도하지 않을 뿐이지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무분별한 확장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1대1로 프로젝트에 많은 사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재정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스리랑카가 경제 파산을 선언하면서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요. 파키스탄, 미얀마, 라오스 등도 중국 차관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차관 요청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재협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식민주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거죠. 국제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연합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쿼드, 오커스 같은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반도체 동맹, 히토류 공급망 동맹 등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유럽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디리스킹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도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중국을 체제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어요.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이전하는 차이나 엑시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도 중요해요. 환경과 인권을 중시하는 MZ 세대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바이 아메리카, 메이드 인 재팬 같은 캠페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고 ESG 투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위성 모니터링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국의 환경 파괴 행위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됐어요. 신장의 강제 수용소, 아마존의 불법 벌채,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 등이 모두 위성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공급망 추적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어요.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의 강제 노동이나 환경 파괴와 연관된 제품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됐어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도 가능해졌어요. 중국의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산림 벌채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어서 중국 정부가 거짓 발표를 해도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해져요. 국경 없는 기자회, 휴먼 라이츠 워치, 그린피스 같은 국제 NGO들이 중국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제 여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해요. 달라이라마, 교황,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중국의 종교 탄압과 환경 파괴를 비판하고 있어요. 종교의 도덕적 권위는 정치적 압력과는 다른 차원에서 중국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WTA가 펑슈아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의 모든 토너먼트를 중단한 것처럼 일부 스포츠 단체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학계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자금에 의존했던 연구자들이 학문의 독립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자 학원을 폐쇄하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 발전으로 중국의 실상이 더 투명하게 드러나고 시민사회가 이를 알리고 기업과 정부가 대응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중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고 변화의 속도도 느려요. 하지만 분명한 건 중국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어떻게 가속화하고 확산시키느냐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중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고 변화의 속도도 느려요. 하지만 분명한 건 중국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어떻게 가속화하고 확산시키느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우리는 단순히 중국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의 파괴적 행위가 가능했던 건 전 세계가 공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싼 중국산 제품을 원했고,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고,
정부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중국과 거래했어요.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인권 유린을 외면했죠. 아마존에서 $10짜리 옷을 주문할 때 그게 신장의 강제 수용소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든다면서 그 패널을 만들기 위해 위구르족이 강제 노동을 했다는 사실은 모른 척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려다가 인권을 짓밟은 셈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의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전기차, 태양광 패널, 현대 문명의 상징들이 모두 중국의 환경 파괴와 인권 유린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깨끗한 에너지를 쓴다고 자부하는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이들이 독성 물질에 노출된 채 광산에서 일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중국 없이는 현대 문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거든요. 하루아침에 중국산 제품을 모두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물가가 급등하고 공급망이 마비되고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에요. 중국의 파괴적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그 행위의 결과물인 싼 제품들을 계속 소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정직한 인정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중국만 나쁘다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소비 패턴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욕심인 것을 구분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인 제품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투명성 확보예요. 기업들이 공급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해요.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권리가 있거든요. 블록체인, QR코드, AI 등의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대안 구축이에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공급원을 확보해야 해요. 인도, 베트남, 멕시코, 동유럽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각국이 자국 내 핵심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국제협력 강화예요. 중국 같은 거대한 상대를 견제하려면 개별 국가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무역, 기술, 환경, 인권 등 모든 분야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시민사회의 역할이에요. 정부와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해요. 불매운동 투자 철회, 시위, 캠페인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할 수 있거든요. MZ세대들이 보여주는 환경의식과 인권 감수성이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기술 혁신이에요. 중국의 독점을 깨뜨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해요.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 더 효율적인 재활용 기술, 친환경 생산 공정 등이 필요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해요. 일곱 번째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언론, 학교, 시민단체가 나서서 사실을 알리고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글로벌 공급망의 어두운 면을 알려줘야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중국의 파괴적 행위가 심각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역사를 돌아보면 비슷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인류는 더 나은 길을 찾아왔거든요. 냉전이 끝나고 아파르트 헤이트가 무너지고 오존층 파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이에요.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중산층들이 더 나은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중국도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그 변화가 너무 늦기 전에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죠.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서 시작돼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윤리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환경과 인권을 생각하는 기업을 지지하고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구는 하나뿐이고 우리 모두가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어요. 중국의 환경 파괴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어요. 행동할 때가 왔습니다.